그날 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좁은 골목,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남은 매형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그는 문 앞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미안해. 제발 문 좀 열어줘. 그의 목소리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메아리쳤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슬픔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이름은 김수연. 32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다. 적어도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언니 김수진은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언니는 항상 밝고 강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 남자가 바로 매형, 박준호였다. 준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벽해 보였다. 잘생기고 성실하고 언니를 아끼는 척했다. 결혼식 날 그는 언니 손을 잡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맹세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언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무너졌다. 언니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됐다. 교통사고. 운전하던 준호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장례식장에서 준호의 눈빛을 봤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죄책감이 아닌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울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니가 죽기 일주일 전 내게 보낸 메시지. 수연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준호를 믿지 마. 그는 그 메시지가 끊어진 채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언니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것들. 준호와 다른 여자의 사진, 불륜의 증거들. 더 충격적인 건 준호가 언니의 생명보험을 최근에 대폭 늘렸다는 사실이었다. 수익자가 준호 자신. 나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서둘러서 해서는 안 된다. 한국 드라마처럼 막장처럼 급하게 흘러가면 안 된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를 파괴해야 한다. 준호는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였다. 돈을 밝히고 출세욕이 강한 타입. 그 약점을 이용하면 된다. 먼저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언니의 죽음을 재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경찰은 처음에 무시했지만 내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언론에 제보하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불안해했다. 장례식 후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수연아, 오해가 있어?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매형. 곧 만나요. 그 만남에서 나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하는 척했다. 매형, 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잘 살아야죠. 그는 안도하는 눈빛이었다. 바보같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모았다. 준호의 불륜 상대, 그 여자는 회사 후배였다. 이름은 이지은. 젊고 야망 있는 여자. 준호는 그녀와 함께 언니를 없앨 계획을 세웠던 게 분명했다. 보험금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을 테니까. 나는 밤을 새워 그들의 메시지를 해킹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IT 전문가인 대학 동기. 수연아, 이건 범죄야. 그는 걱정했지만 나는 웃었다. 이미 범죄가 일어났어. 증거는 완벽했다. 준호가 이지은에게 보낸 메시지,
수진이가 방해돼. 사고로 가장하면 완벽할 거야. 그리고 사고 당일 준호의 차 블랙박스 영상. 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준호가 핸들을 꺾는 장면. 내 가슴이 타들어갔다. 언니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할 때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눈물은 복수를 흐리게 한다. 나는 차갑게 변했다. 서울의 차가운 비처럼.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는 내게 돈을 제안했다. 수연아, 이건 오해야. 돈 줄게. 그만해. 나는 웃었다. 매형, 가족인데 돈 얘기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 나는 준호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불륜과 보험 사기 의혹.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왔다. 준호는 승진이 날아갔다. 이지은도 해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복수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다. 가족, 돈, 명예, 그리고 자유.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준호는 더 이상 그 잘나가던 매형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좌천됐고 주변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 그는 술에 빠져 살았다. 내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다. 수연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다. 언니의 죽음에 대한 민사소송. 증거를 제출하자 법원은 재수사를 명령했다. 준호는 검찰에 소환됐다. 그 과정에서 이지은이 무너졌다. 그녀는 준호를 배신했다. 준호 오빠가 강요했어요. 보험금 나눠 갖자고.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준호는 구속됐다. 살인 혐의. 나는 법정에 섰다. 증인으로. 준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너였어. 모든 게 내 짓이었어. 그는 소리쳤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매형. 언니의 복수예요. 재판은 길었다. 준호는 변호사를 바꿔가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기록, 보험 증권.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는 승리했다. 그런데 왜 빈 껍데기 같을까? 언니가 돌아오지 않는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있으면 언니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수연아, 행복하게 살아. 언니의 마지막 말. 복수는 끝났지만 내 안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준호의 어머니가 내게 찾아왔다. 수연아, 제발 항소 취하해줘. 준호가 잘못했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그들도 공범이라고 생각했다. 준호를 그렇게 키운 건 가족 탓이니까. 서울의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나는 언니의 묘지에 갔다. 언니, 끝났어. 그 새끼 평생 썩게 될 거야.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준호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수연아, 나도 복수할 거야. 나가면 너 죽일 거야. 나는 웃었다. 나와. 이미 죽은 목숨인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착한 남자.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모든 남자가 준호처럼 느껴졌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다. 복수는 피해자를 구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줘요. 나는 알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언니를 위해 해야 했다. 1년 후. 준호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종신형 확정.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다. 아내 살인보험금 노린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얼굴이 온 나라에 알려졌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준호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 한다는, 이지은이 증언을 번복하려 한다는 소문. 나는 불안했다. 만약 준호가 풀려나면 그는 정말 나를 노릴 거다. 나는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샀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준호의 옛 동료, 최민수. 그는 내게 연락했다. 수연 씨, 준호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민수는 말했다. 준호가 언니를 죽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게 있어요. 그는 준호가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고 그걸 숨기기 위해 언니를 제거했다는 걸 밝혔다. 언니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 더 충격적인 건 회사 사장이 개입됐다는 것, 오준호를 보호하려 한다는. 수연 씨, 조심하세요. 그쪽이 당신을 노릴 수 있어요. 나는 다시 싸움에 뛰어들었다. 이번엔 회사 사장,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김태현을 상대로. 그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조작하려 했다. 나는 언론에 제보했다. 횡령 증거를. 민수의 도움으로. 스캔들이 터졌다.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태현은 조사받았다. 준호는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내부에서 나를 해치려는 시도를 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어느 날 밤, 낯선 남자가 내 집 앞을 배회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더 커졌다. 나 혼자서는 벅찼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언니의 죽음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태현이 내게 제안을 했다. 돈 줄 테니 그만해. 나는 거절했다. 돈으로 사람 목숨 값을 치르나요? 그는 위협했다. 후회할 거야. 약 1010자. FIL24. 고조된 긴장. 태현의 위협이 현실이 됐다. 내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사고로 위장된 살인 미수.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가벼운 부상. 경찰이 움직였다. 태현의 지시가 밝혀졌다. 그는 구속됐다. 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교도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실패했다. 그는 편지로 모든 게 내 탓이야. 나가면 끝장낼 거야 라고 썼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더 강해졌다. 상담사 선생님의 말처럼 복수가 나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수가 내게 고백했다. 수연 씨, 좋아해요. 그는 진심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어보려 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민수가 준호의 진짜 공범이었다는 사실. 그는 나를 이용해 태현을 무너뜨리려 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나는 배신당했다. 또다시. 왜? 나는 물었다. 민수는 웃었다. 준호가 내 여자를 뺏었어. 오래전 일이지만. 나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겼다. 민수도 구속됐다. 이제 혼자였다. 정말로.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나는 언니 묘지에 갔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멀리 갔어? 클라이맥스. 태현의 재판이 시작됐다. 그는 모든 걸 부인했다. 하지만 내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그는 유죄 판결. 회사에서 쫓겨났다. 준호는 종신형이 확정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미쳐갔다. 환각에 시달린다는 소식. 나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새로운 삶, 나는 책을 썼다. 이 이야기를. 배신의 대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민수는 석방 후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느 날 준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수연아, 용서해줘. 그녀는 무릎 꿇었다. 나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아니요, 용서 못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게 내 마지막 복수였다. 미움을 놓는 것. 결말. 몇 년 후. 나는 결혼했다. 착한 남자와 아이도 생겼다. 딸, 언니 이름처럼 수진이라고 지었다. 준호는 교도소에서 죽었다. 심장마비. 태현은 파산하고 거지가 됐다. 나는 행복했다. 진짜로. 하지만 가끔 꿈에서 언니가 나온다. 고마워, 수연아, 웃으며.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내 영혼의 일부였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공정한 대가였으니까.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한다. 배신은 영원한 상처를 주지만 복수는 때로 치유가 된다.